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터키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접하면서 유럽 역사문화기행이라는 수업에 이게 맞는 주제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터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기도 하고 또 나토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유럽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중해 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경우엔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지 될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한번 수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반도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이 서양과 동양이 맞닿은 이스탄불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사실상 이스탄불에서 이 서쪽을 보면요, 지중해 쪽을 보면 사실상 그쪽은 서양이고요. 또 동쪽을 쳐다보면 그쪽은 동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리엔트라고 얘기하는 동양이 되죠. 사실상 그 실크로드의 서쪽 종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모든 물산이 이스탄불을 통해서 서양으로 수출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서양과 동양을 모두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탄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슬람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이스탄불, 터키를 얘기를 하면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번 좀 우리가 이슬람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는 이 이슬람 문화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 한번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슬람 문화를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 문화유산으로는 이 성소피아 대성당이 되겠고요. 또 이 블루모스크, 그 다음에 이 그랜드 바자, 우리가 보통 바자회라는 말을 요 근래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저희 때 90년대, 80년대까지는 이 바자회라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의 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바자라는 것은 시장이죠. 그랜드 바자면 사실상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갈라타 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성소피아 대성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라고도 불리지요. 이 소피아 대성당은요, 이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완공이 되는데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사실상 수많은 전복 전쟁을 했고요. 특히 이 게르만족에게 유린된 고대 로마 제국 고토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 비잔틴 제국은 사실상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불리죠. 이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됐을 때 이 서로마 제국은 로마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유린되게 되죠. 사실상 이 동로마 제국은 스스로를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빼앗긴 게르만족에게 빼앗긴 고토인 이 유럽을 다시 이 회복하려고 많은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사실상 서유럽을 로 진공을 해서 많은 영토를 회복하게 되죠. 이제 그 뒤에 이 532년에 성소피아 성당을 착공을 하고요. 5년 후인 이 537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어로는 하기야 소피아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성스러운 지혜란 뜻이라고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택하시어 이 거룩한 성전을 완성케 하신 하느님을 찬양할지어다. 솔로몬 왕이여, 내가 드디어 그들을 능가했소. 어떤 성전이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규모 자체가 엄청나죠. 5만 명 수용 공간입니다. 5만 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성소피아 성당은 이것은 아랍어 문양이 되겠고요. 또 이쪽에는 이 그리스 정교회 성격의 이 성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도 두 가지 종교가 이 혼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대지진에도 1500년을 견뎌온 성소피아 성당인데요. 사실상 터키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도, 진도 7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년의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을까요? 이 5만 명을 수용하는 큰 규모에도 내부에 기둥을 일체 세우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이 없어서 기둥에 가려서 행사를 할 때 앞이 안 보인다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지진이 많은 곳에서 기둥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1500년의 세월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건물 중앙에 거대한 돔을 양쪽에 반원형 돔이 지탱하도록 하는 이 건축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높이가 55.6m, 중앙에 있는 거대한 돔은 직경이 무려 31.2m에 이릅니다. 아울러서 벽돌 사이에는 공간을 둬서 공기가 통하게 했고요. 이는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건축한 것이죠. 1999년 리히터 지진계 규모 7.4의 대지진이 발생해 현대식 아파트와 연립주택 15만 채가 한꺼번에 무너졌는데도 성소피아 대성당만큼은 건재했다고 합니다. 이 복원된 모자이크화의 모습인데요. 이 중앙에는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고, 이 우측에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그리고 좌측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성소피아 대성당을 봉헌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된 성소피아 성당의 모습인데요. 이 아랍어권, 이슬람권에서는 이 성화를 그리는 것을 그 신성모독이라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랍어를 활용해서 글자를 활용해서 이 성화를 그렸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콘스탄티노플 함락과 그 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천년 동안 비잔티움 제국의 자존심이자 동방 그리스도교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것이 사실상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21살 백이 이 젊은 술탄에 의해 함락당하게 되죠. 그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봉쇄한 후 유럽인과 아시아인으로 각각 편성된 한 군대와 대포를 집결시킨 뒤 도시를 포위하게 됩니다. 두 달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전사하게 되죠.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 천년 제국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천년 제국 하면 어느 나라가 천년 동안 역사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실크로드의 서쪽 끝은 비잔티움 제국, 그리고 동쪽 끝은 신라 왕국은 사실상 천년 제국을 이루고 이 영화를 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사실상 아나톨리아 반도에 속한 국가고요. 신라는 한반도에 속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둘 다 반도 국가네요. 예, 뭐 지형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구름성 산지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산지가 많은 나라죠. 뭐 그 외에도 뭐 발칸 반도,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에스파니아가 있는 이베리아 반도, 뭐 이러한 이 반도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 국가들은 좀 이상하리 많지 이 강한 대제국을 건설한 뒤에 또 약간 몰락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이 산지가 많다 보니까 이 자급자족이 거의 불가능한 형태가 되고,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바다를 통한 교역이 활발한 국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반도 국가들은 그야말로 발전을 거듭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폐쇄적인 구조로 바뀌는 순간 이민족, 뭐 대륙 세력이 됐던 해양 세력이 됐던 그러한 세력들의 외침에 시달리고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1시간, 2시간 강의는 해야지 되는데 여하튼 그 정도로 짧게 얘기를 하죠. 여하튼 이 천년 제국을 이룬 나라는 이 비잔티움 제국과 신라 정도가 신라를 포함한 통일신라까지가 이 두 나라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복자 메후메트 2세는 고심 끝에 대성당을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신하들이요. 저 따위 건물은 그냥 깨부시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복자 메후메트는 2세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 대성당을 그냥 모스크로 개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재활용하면 되는 거죠. 뭐 과거 이 적국의 이 문화유산이라고 깨부십시오까지 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게 되죠. 예, 모스크와 작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스크로 탈바꿈하면서 제일 먼저 직면한 문제는 이 벽면의 모자이크 성화 처리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이슬람은요, 초월적인 신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 모독이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모자이크 성화는 석회를 발라 안 보이게 처리했고요. 이 내부 공간은 알라와 예언자 무함마드를 찬양하는 아랍어 서예로 장식하게 됩니다. 건물 바깥 주변에는 미나레트라 불리는 이슬람식 첨탑을 4개나 세워서 모스크 건축물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끔 만들게 되죠. 이 종교적 관용의 상징물이 된 성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대의 얘기가 되겠죠.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성소피아 사원의 내부 모습인데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예술 장식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화는 석회로 회치를 해서 안 보이게 했던 것을 석회를 벗겨내면서 드러난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성소피아 대성당은 종교적 관용의 상징물처럼 자리 잡게 되었죠. 1935년 근대 터키 공화국을 건설한 케말 아타튀르크는 이 성소피아 사원을 박물관으로 지정하고요. 석회로 덮였던 예수와 성모 마리아 모자이크가 복원되어 전시되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를 초월한 관용과 공존의 상징으로 찬사를 받게 되죠. 하지만 최근에 이슬람주의를 표방한 에르도난 터키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건축물을 다시 이슬람 모스크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제적인 종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인류의 공정과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정책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곰곰이 되새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블루모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블루모스크의 외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술탄이었던 아흐메트 모스크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계문화유산인 이스탄불 역사지구의 유서 깊은 건축물이고요. 오스만 제국의 14대 술탄 아흐메트 1세의 명령에 따라 1609년에 착공해서
이 7년 공사 끝에 1616년에 완공되는 이 모스크입니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2만 개가 넘는 파란색 독이 타일로 만든 튤립 50여 송이에서 이름이 유래하게 됩니다. 이 모스크를 둘러싼 돌담 안에 들어서면 이 마당이 보이는데요. 이 라마단 금식월에 해가 지고 나면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립니다. 신학교로 사용되던 이 마드라사와 이 호스피스도 이곳에 있죠. 예, 내부에 이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 타일의 모습입니다. 이슬람 사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은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로 관람해야 합니다. 지금도 모스크로 쓰이기 때문에 매일 진행되는 5번의 기도 시간에는 예배자를 제외한 방문객은 입장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 신발을 벗어서 입구에서 나눠주는 비닐봉지에 넣고 정숙하게 둘러봐야 하고요. 특히 여성은 입구에서 주는 스카프를 머리에 써야 하고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랜드 바자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랜드 바자는 이 카팔리 차르시라고 불리는데요. 이 그랜드 바자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입구만도 무려 21개에 이르고요. 입구 중 하나로 들어가 쇼핑을 시작하면 이곳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상점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끝도 없을 것 같은 지붕 아래에서 다양한 서적과 수공예품뿐만 아니라 체유, 타일, 도자기, 유기, 가죽 액세서리, 벨리 댄스 의상, 그리고 파이프 및 잿더리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랜드 바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붕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이고요. 이 미로 같은 거리를 다니며 갖가지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고요. 규모 자체가 엄청나다고, 그리고 사실상 길이 미로와 같아서 사실상 여기서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그랜드 바자는요, 이 메메트 2세 술탄이 섬유 거래를 전담할 특별 시장을 세우라는 명을 내린 1400년대 중반으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이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이 체바비르는 전형적인 오스만 제국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죠. 원래 각 거리마다 특정한 수공예품을 제작해서 팔아 아직도 시장 이름에 반영되어 있지만 더는 이 같은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유기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유기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에서 이 특별시장을 세우라는 명을 내리고 거기에서만 팔 수 있게끔 이 어떻게 보면 특허를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랜드 바자의 모습입니다. 이 천장의 모습이고요.
이 이국적인 소매점에 천국에서 지붕이 덮인 60개 거리 곳곳에 자리 잡은 상점 3,000여 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즐겁다고 볼 수가 있죠. 페르시아 양탄자를 짜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고요. 이 카페 또는 식당에 들러 향신료와 기타 이국적인 메뉴를 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터키 사탕 뿐만이 아니 등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요일에는 휴장을 하니까 일요일은 피해서 가는 게 맞겠죠. 예, 다음으로 갈라타 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갈라타 탑은 현재 전망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스탄불의 이 중세 전망대에 오르면 이스탄불의 역사지구와 도시 전경이 아주 잘 펼쳐져 보입니다. 이 갈라타 탑은요, 약 67m에 달하는 구층 높이의 돌로 만든 구조물로 이스탄불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탑은요, 1348년 건립 당시엔 이 그리스도의 탑으로 불렸고요. 오스만 제국에서 화재를 관측하는 이 전망탑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18, 19세기에 이 두 차례의 대규모 화재로 이 손상이 되고요. 1960년대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친 후 일반 대중에 공개되게 되죠. 방문객이 도시와 보스포러스의 경관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예, 이 보스포러스에서 서쪽을 보면 서양이고요. 동쪽을 보면 동양입니다. 아주 정말 느낌이 이 남다른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갈라타 탑이 어느 정도로 높은지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탑에 올라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야외 발코니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스탄불의 다양한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을 곧장 가로질러 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 지역을 관통하는 해협을 볼 수 있고요. 이 천연항인 골든호는 이 갈라타 탑에서 석양을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탑의 발코니는 매일 개방되고요. 엘리베이터는 7층까지만 운행되고 마지막 2개 층은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월요일에는 평소의 절반 가격으로 탑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슬람 세계를 한번 전반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예, 먼저 이슬람인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교리는요, 사실상 이 유일신인 알라를 숭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전으로는 쿠란이 있고요. 아울러서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교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신자의 의무는 육신 6가지를 믿어야 하고 5가지를 이제 스스로 행해야 한다 해서 육신과 오행을 명시하고 있죠. 이슬람이란 말이 있고 무슬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이슬람은 신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고요. 이 무슬림은 이슬람 교도 자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무슬림은 사실상 신에게 몸을 바친다는 의미죠. 예, 육신과 오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육신은
이슬람 교도들은 유일신인 알라, 천사, 경전인 쿠란, 예언자인 무함마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정명의 6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이 외부로 드러낸 것이 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행은요, 먼저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슬람 교도들은 매일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중 이렇게 5차례에 걸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슈퍼로드라는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 슈퍼로드라는 책에서 이 소금길 파트에 이 이슬람 교도인가 이 예배를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아마 실감이 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지순례가 있는데요.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이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단식이 있는데요. 이슬람 달력으로 9번째 달인 라마단 한 달 동안 신자들은 단식을 해야 하고요. 이 마지막으로 희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를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과 헌납, 구휼을 목적으로, 이 구휼이라는 것은 이 헐벗고 가난한 이 아랫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구휼을 목적으로 신자들이 기부를 하는 것인데요. 후일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기로 했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일종의 생금 성격이 짙습니다. 예, 쿠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쿠란의 모습이고요. 이 쿠란은 알라신의 계시를 수록한 이슬람교의 경전이고요. 모두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내용 외에 신자의 모든 생활을 규정하는 율법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슬람 교도의 법률과 생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쿠란의 번역이 금지되어 모든 이슬람 교도가 아랍어로 된 쿠란을 읽었기 때문에 아랍어를 중심으로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됐다고 볼 수도 있죠. 예, 이슬람의 통합은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짐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기존의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무슬림 간의 평등을 주장했고요. 이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던 아랍인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이 이슬람교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박해와 헤지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무함마드 시대, 이 610년에서 632년의 기간을 무함마드 시대, 무함마드가 박해를 받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메카의 보수적 귀족층이 이 무함마드를 박해해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박해가 심해지자 이 무함마드는 이 메카를 떠나 헤지라로 가게 되죠. 메디나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헤지라라고 부릅니다. 이 헤지라 622년은 사실상
이슬람역의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슬람교가 확산되게 되는데요. 이 메디나에서 이 무함마드가 포교에 성공하게 되고 그 뒤 이 메카를 630년에 탈환하게 되고 2년 후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무함마드가 통일하게 됩니다. 예, 그 뒤에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 이 정통 칼리프 시대는 632년에서 661년까지 있고요. 이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칼리프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해서 이 칼리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고요. 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교세를 확장시키게 되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우마이야 왕조인데요. 이 우마이야 왕조는 661년에서 750년간 이어진 왕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우마이야 왕조가 나타나는 데에는 이 정통 칼리프, 4대 정통 칼리프인 알리 살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우마이야 왕조가 나타나게 되죠. 시리아 총독인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어 다마스쿠스로 천도하게 되고요. 이 무아위야는 칼리프 자리를 우마이야 가문이 세습하도록 하여 이 우마이야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슬람교의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되게 되죠. 동쪽 인더스강,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이 대제국을 건설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 역사를 좀 보셨거나 읽어보신 분들은 이 뚜르 뿌아티의 전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베리아 반도를 이제 이슬람이 차지하게 되고요.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 프랑스의 중부 지방에 해당하는 뚜르, 뿌아티에 지역까지 이슬람군이 쳐들어오게 되죠. 만약 이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이 패했다면 아마 서유럽권도 사실상 이슬람권으로 변화됐을 공산이 컸는데, 여하튼 뚜르 뿌아티에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패배하게 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북으로는 피레네 산맥 이남의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베리아 반도가 사실상 이슬람 권역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서양의 이 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이베리아 반도의 그라나다 지역으로 많이 유학을 떠나게 되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거의 모든 이 책들이 이 아랍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에 목말라하던 유럽의 젊은 학자들은 이슬람 이 그라나다에 유학해서 그것을 읽기를 원했고, 그것이 서유럽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 하면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고전 부활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베리아 반도의 그라나다에서 유학을 해서 그러한 목마름을 채우는 이 소위 말하는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아랍인을 중용했고요. 이 아랍어를 공용어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우마이야 왕조는 사실상 아랍인 우월주의 그리고 아랍어를 공용어로 삼음으로써 비아랍 이슬람 교도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 관용이 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관용보다는 아랍인 중용 그리고 아랍어를 해야지만 되는 이 아랍인 우월주의가 사실상 비아랍권 이슬람 교도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죠. 한번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반도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어떤 대외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얼핏 말씀을 드린 거건데요. 그리고 성소피아 대성당의 의미,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모이는 그랜드 바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차 과제가 있는데요. 그 생각 노트에 있는 그 질문들을 오늘 강의에 맞춰서 한번 작성해 주시고요. 그것을 사진 혹은 스캔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